오늘 주제는 혐오 정치가 과연 어떻게 건강한 토론과 공론장을 망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폭넓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러 말들에 따라서 혐오 정치가 평행하고 있는데요. 장비님이 이제 간략하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박근혜 뭐라고 지칭해야 될까요, 씨? 그분의 이제 발탁할 정치 인물은 이해로 한 10년 정도 2020년까지 합리적 보수라는 포지션에서 활동을 해오셨죠. 그러다가 2021년에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갑자기 이제 반여성 능력주의 기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소위 이대남들이 규합이 됐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이대남을 규합하는 정치, 그리고 이제 반여성이라는 전선을 긋는 정치로 당대표의 당선까지 또 됩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에 또 이제 2021년 이후로 대선 전국에 이르면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아마도 이준석 대표로부터 적극적으로 공약화했고, 노골적으로 혐오 정치를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답지 않은 어떤 태도로 SNS 운영을 하면서 지금 소위 페미니스트들의 좌표를 찍거나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사람들의 좌표를 찍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지지자들의 공격을 선동하는 시도로 좀 전형적인 혐오 정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혐오 정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정의를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형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게 이제 혐오 표현의 정의라고 하는데, 정치인 본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지지자들이 혐오 표현을 기초해서 폭력을 좀 행사하도록 은근하거나 혹은 또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선동하는 정치를 좀 혐오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정치가 이런 양상의 대표적인 사례죠. 홍성수 그 숙명여대 법대 교수님께서 한겨레 뉴스레터에서 얘기하신 걸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빠르게. 국제사회가 혐오 표현에 주목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어떤 표적 집단에 대해서 불쾌하고 배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게 되면 그들을 차별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나아가 이제 물리력 행사에 무감각해지고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 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자연재해 등 위기에 빠지면 혐오에 더욱 취약해진다. 소수자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고, 선동가들은 그 환상을 과장하고 혐오를 부추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혐오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그의 발언이 우리가 흔히 혐오라고 부르는 사회적 현상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적대와 차별, 배제,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선까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어떤 전선 아래에서 작동을 했고, 선거 이후에는 갑자기 또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혐오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대선 이후에도 지하철 타기 시위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물꼬를 튼 이후에 또 이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메시지를 또 댓글을 쏟아부는 방식으로 또 혐오 정치 양상이 대선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또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시위의 방식을 좀 비판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무슨 장애인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관계들, 누가 누구의 배우자니, 누구의 배우자가 어느 의원실에 있느니,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언급하면서 또 이제 지지자들한테 깔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혐오 정치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좀 뜬금없었잖아요. 네. 대선 직후에 갑자기 SNS에 전장현의 시위 방식을 지적하면서, 이게 한번 툭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이슈를 하루에 대여섯 개씩 포스팅 올리면서 맹비난을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용된 그 표현들이 좀 재밌어요. 언더도그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고, 전장현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법정 단체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죠. 이런 그 워딩의 공통점이 참전 요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량한 다수의 시민 편에 서 있고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라면 내 편에 와서 싸워라, 나를 도와라라는 참전 요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툭 지적하고 말 의도가 아니라 이건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확전시켜서 내 정치의 어떤 그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애초부터 있었던 전략적인 공격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 시점의 문제를 보면 대선 직후가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이준석이 그동안 자기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왔던 대전략이라는 게 이래남의 대변자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 전략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증명이 됐어요. 그 무용하다는 게 득표율로 증명이 되고 그 전략 때문에 그 당에 선거에서 심지어 질 뻔한 상황에서 그 효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제기되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본인의 돌파구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게 장애인 공격이었다. 기본적으로 그 주식민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준석 씨가 할당제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당제 수혜자로 사실 박근혜 키드로 처음에 정계에 데뷔를 한 케이스고요. 네. 청년들을 발탁하는 그런 어떤 기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도 일어났었고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인데 과거의 정치인들처럼 어떤 계보가 있거나 계파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주공사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고공정치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고 방송 활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셀럽을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이제 대표가 된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현실 정치의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청년 정치인인데 반면에 유명세는 굉장히 높은 그에 비해서 불균형이 되게 심한 밸런스가 무너진 이제 정치인인 거죠. 과거 정치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혐오 정치 혹은 혐오 유도 정치인 것이죠. 그 정치라는 건 결국은 정상적인 다수 시민, 소위 말하는 머저리티라고 하는 머저리티에 호소를 하고 반면에 마이너리티 혹은 비정상 시민이라고 이제 낙인 찍은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통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정치적 담론 구도를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는 여성적 지지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자기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새몰이를 보여주는 정치인이고요. 사실 뭐 이준석이 이런 정치 모델의 첫 번째 주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사실 지역주의라고 불리는 실제로 호남 혐오 네. 같은 것이 오랫동안 정치 현실을 지배해 왔었고 지금 이제 전장년이나 이런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듯이 과거에 이제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호남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심지어 지금의 어떤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의 기준으로 봐도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그냥 선거판에서 쏟아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준석이 아예 새롭게 한국에 없던 혐오 정치를 도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혐오 정치를 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준석식의 정치가 사실 저는 뭐 이준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칼럼이나 글에서 이준석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준석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차마 이준석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있고 어떤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준석이 혐오 정치를 유발한 거냐, 아니면 혐오 정치의 기반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그거를 촉발시켜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걸님이 이제 일베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하신 것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서 그러면 그 나름의 이제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있어왔던 흐름들. 짧게 얘기하기는 좀 네. 많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사실 일베 이전에 한국에 상당히 새로운 흐름이 하나 생겨났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다문화 반대 카페라는 그 다음 카페가 생겼어요. 그 카페가 이제 한류 열풍사랑이라는 그 자매 카페와 함께 갑자기 급성장한 카페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뽕을 이야기하는 그런 카페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등장한 이 다문화 반대 카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민주당과 그때 당시 한나라당을 막 동시에 비판하는 지금 현재 양대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이슬람 혹은 뭐 중국 어떤 사람들을 자꾸 한국에 들여오고 그런 방식으로 다문화를 얘기할수록 우리 순수한 일반 시민들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그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다라는 식의 담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확대 재생산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층 민중들이에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내 임금이 떨어지게 된 건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자신들의 체험에 바탕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속에서 나누면서 어떤 배타주의, 배회주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혐오, 여성 혐오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쪽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일베가 딱 등장을 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일베 쪽으로 흡수되고 일베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이드가 확 죽게 되죠. 저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기에 혐오는 나쁜 것이고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노동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력자본이라든가 사회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노동계급의 가장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라는 문제가 실제로는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제 정치 세력은 우리는 다문화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당위만 내세우면서 사실은 입을 틀어 막아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불만들이 사실 쌓여왔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담론적인 어떤 폭발력을 갖게 된 거는 일베 이후인 것이고, 이준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하죠. 그 고통이라는 건 사실은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심화되었단 말이죠. 축적되어 왔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똑같았어요.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좌파든 우파든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몫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분노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극우파, 마리 르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이준석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설득하고, 왜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분배를 다시 잘 해야 되는가를 이제 정치인들이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나태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사람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던 기존 보수 정치인들의 어떤 후과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사실은 그런 혐오 정치의 또 어떤 패단의 가장 큰 어떤 피해자는 또 다른 이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들, 소수자 약자들이 되는, 그게 사실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인 거죠. 네. 사실 되게 역설적인데요.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발언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활동가들이나 그 장애 당사자들을 향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페이스북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위협적인 글들을 올리고 나서는 시위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시기에 지하철을 타는 활동가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일을 겪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혐오 정치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가 가장 메인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앞서서 홍성수 교수님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해라,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지 사실은 아니야, 알아서 기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약자들에 대한 표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생각을 나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유대감과 동질감을 형성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차기 여당 대표가 되는 정치인이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당연하고, 이 막연하게 이 장애인이나 내지는 뭐 시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분출해도 되는 시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고, 네. 실제로 그게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어떤 민주주의의 거대한 예기치 못한 뭔가 실험장처럼 지금 이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하튼 이게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에서 과연 이준석의 정치가 얼마만큼 지금 이 효능감을 주고 있느냐, 이게 뭐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어찌됐든 이준석 정치가 다수의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이 수치만 보고서 이준석이 지금 여론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해왔던 토론의 방식인 거죠. 네, 당장 여기서 그렇죠.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갖고서 그거를 토론에 기입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혐오 정치가 효능감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식의 어떤 수치의 어떤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차별금지법도 사실 인권위에서 조사하면 88.5%까지 이제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서 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또 조사를 하면은 또 그것보다는 낮게 나오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오케이 그러면 99%의 국민들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자고 하면 우리 차별할 건가? 그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졌던 직접적인 계기인 2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긴 그 직접적인 계기인 이제 유대인 혐오. 이것들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공적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론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그게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소수자의 문제를 다수결에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문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갔겠죠. 네. 그 이준석 씨가 이야기한 그 문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일 저 지하철 시위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전날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내가 욕먹을 자리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이 문명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비장애인이고 지하철 탔는데 누군가 그 자기가 욕먹을 자리에 나와서 욕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문명에 좀 더 가까운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소수자를 공격하는 게 문명의 편인가? 이준석의 정치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의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어떤 그의 어떤 액면상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준석 정치의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요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보는 사람이 자꾸 계산을 하게 된, 그 계산이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꾸 보는 사람들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정치의 영역을 자꾸 어떤 계산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이준석 정치의 가장 그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예지 의원이 무릎 꿇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잔상이. 네. 김예지 의원은 소수자 할당으로 비례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고 나서 내가 정치 못 모르고 들어와서 이용만 당했다라는 말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요. 뭐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이분은 지금 임기 2년 되고 지금 한참 현역으로 활동 중인데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 당에 들어갔냐? 모르고 들어갔지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다. 나 정치 몰랐으니까 그 당에 입당한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몰라서 공부를 해봤더니 근데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결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다. 보편적인 정치가 어느 당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나는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 자체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혹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로 일련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정치평론 10년 이상 한 사람이고 본인은 한국에서 정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네. 김예진은 자기가 정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진짜 정치에 가까운가라는 걸 생각이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그 장면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언론의 반응이나 혹은 뭐 당 안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비례대표가 당대표나 혹은 당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멀리 왔어도 사실 장애인을 혐오하겠다고 명시한 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장애인을 최소 배려하는 게 어쨌든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는 강령에도 최소한 반영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예진 어쨌든 당의 어떤 의견을 당의 강령을 정확하게 수행한 비례대표로서 정확하게 역할을 한 건데 언론은
당의 몰금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혜지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 의원이 등장해서 사회 정치가 그렇게까지 이 혐오라는 것으로 대동단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네. 효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강령의 효능감을 느꼈다. 강령의 순간. 맞아요. 네. 뭔지 네.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진짜 제가 왜 남의 당 강령까지 찾아보면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네, 그 10대 약속 중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정확하게 강령에 맞는 행동을 네, 이제 그쵸. 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 저 정당들의 저 강령이라는 게 우리가 그 회사를 만들 때 정관 같은 거 정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문방구 정관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가 회사를 만들어도 그냥 법무사 네. 가서 해주는 기본 그 딱 있어요. 똑같은 문구들이 다 어느 회사도 똑같거든요. 문방구 강령, 민주당 국힘은 강령 2개 놓고 보면 어느 게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강령을 봐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강령에 좋은 얘기들이 다 있겠지. 다 똑같으니까 문방구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드디어 분별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발생.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강령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음. 강령이 세워졌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 적어도 한국 정치도 이 정도는 합의하자라고 아. 올라왔던 것들이 거기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제가 틀린 것 네, 같습니다. 그게 너무 빨리 있어 아니에요? 아까 뭐 회사 얘기를 하셨지만 회사하고 정당은 약간 다른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정치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강령을 만들어 놓으면 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당이 나아갈 길 자체를 위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가 결국 명분의 싸움이고 명분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획득해서 어떤 특정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세력을 규합하느냐 이게 이제 여도 정치의 문법인데 네. 그 여도 정치의 문법 안에서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구로만 존재하지는 않는 어떤 위력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까 그 주식님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되게 동의가 되는 거는 정말 강령대로 강령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동원이 되지만 강령이 정당이 딱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당 전체가 그 강령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치에서는 항상 강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재단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네. 저희는 정관을 어기면은 고용노동부 이제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지 아. 감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정당은 강령을 어기는데 시정을 받지 아. 않을까? 강수처를 만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특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하는 방식이 정말 그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는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의 정치가 효능감이 있느냐? 그 사실 그 효능감이라는 말 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네.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효능감이라는 말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삭제해버리기 때문이죠. 가치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돼. 미래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 우리들 공동체 전체 목표와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효능감이라는 말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되게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선거에서 이기고 이겨야지 뭘 가치를 갖고 말고 하지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효능감 중심의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도 지금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양당 구도 사이의 어떤 공간들, 자녀적인 공간들, 진보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더 좁아진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단판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고 특히 이제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진보 정당의 나름의 전성기도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이기는 쪽에 서는 것이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이기는 감각 자체가 그냥 효능감이 돼버리죠. 그 가치를 실현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함께 동참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게 한국인의 종특 같기도 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 게임의 가장 효율적인 어떤 끝을 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컴퓨터 게임이든 무슨 게임이든 간에 게임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반칙을 저지르고 어떤 그 해킹을 통해서라도 맨 마지막에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이거 성취감을 주고 효능감을 주는
그래서 진짜 오버워치의 그 한국인 캐릭터 디바가 딱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게임을 하면 이겨야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세계 가치관 조사나 이런 이제 국제간 비교를 해도 나타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니즘에 집착을 하고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을 하고 더불어 살고 그 소수자 약자에 대한 뭐 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40년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종특이라고 할 정도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네. 뭐 어디서 비롯됐는지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특징이 사실은 한국 사회 발전 과정과 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부 다 정치의 영역에서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격렬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들이 전부 다 여론조사에 맡기거나 여론조사에서 결정 안 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판단이 유예되고 그 결정 과정을 어떤 더 큰 권위에 넘겨주는 형태가 결국에 가서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형태의 정치가 다다를 곳은 뭐냐면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방식의 정치, 혹은 더 최악으로는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저도 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가 너무 상실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정치의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권일님 얘기에서 혜영님의 의견을 꼭 한번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제 현실 정치에 제일 발을 담그고 계시고 또 뭐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보 정치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능감하고 대척되는 개념의 무력감, 이게 뭐 무능력 뭐 이런 절망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 내지는 뭐 진보 정치 20년 안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를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제 겪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쓰라린 패배를 함께 겪고 나서 이 당에 입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희망을 보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무엇이었을까? 입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요! 나 민주당 갔다 그러던데? 민주당은 많이 갔지만 정의당에도 온 거고. 아이고, 수치로 말. 정치에 다양한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오직 선거에 있어서 이기는 편에 서는 효능감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이런 토론의 장을 여는 것도 정치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느껴지는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되게 촘촘하게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현능감도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떤 내가 이 정당에 소속되어서 어떤 방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느끼는 효능감 같은 건 저는 분명히 좋은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지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한테 해줘야 될 일들이 결국은 그 세대들의 어떤 지금 소속감의 공백 같은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일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내두익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게 왜 나타나는지 막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왜 젊은 세대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세례를 받은 세대가 이런 극우적인 사고에 빠지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체성의 공백을 그런 방식으로 메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자기가 있을 곳이 없을 때 극우파들은 자신의 소속될 곳을 딱 집어서 좌표를 찍어줬다라는 거죠. 그 젊은 세대들한테. 사실은 저는 진보 정치 역시도 그런 어떤 소속감을 주고 그런 정체성의 공백들, 그런 것들을 메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준석의 정치가 굉장히 나쁜 정치지만 이준석의 정치는 어떤 면에서는 젊은 세대,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의 일부에게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다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2017년에 일본 발언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효능감을 부여해주는 정치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잘 하자. 뭐 일본의 정치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존중받을 만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어떤 우리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정치만으로는 네.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나름의 어떤 그런 의미값을 가지는 이유는 이준석에 대항해서 누구도 무엇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어떤 가치의 정치를 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준석의 반대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사실은 결국은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상들, 로드맵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준석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준석을 반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난 대선을 뭔가 커다란 어떤 뭐 정치적인 목표, 정치적인 지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저는 완전히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 가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연인 거잖아요. 그냥 자연 상태, 야생 상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자연주의적 질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 혐오 정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속내가 그건 것 같아요. 자연 질서로의 회귀.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운이 없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업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의 정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 거예요. 장애인들 솔직히 뭐 장애인들의 뭐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몇 %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운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꾸 나와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런 흐름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진 틈을 타서 점점 이런 자연주의적인 욕망들이 힘을 얻게 된 게 그게 한 20년, 30년 쌓여온 결과 권일님 말씀처럼 신자유주의 20년의 결과인 것 같고요. 답은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 가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토론이라는 것의 장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준석의 정치를 보면 나쁜 토론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토론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반대로 좋은 토론이 정말 소중하구나, 귀하구나라는 좀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역시 토론은 배틀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나온 이제 이준석 대표의 문장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생각을 계속했고 네. 뭐 디베이트와 디스커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 대립을 통해서 어느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우세한가에 대한 결판을 내는 승패를 가르는 것도 토론일 수 있지만 사실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결정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계속 교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통분모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협업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론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데 그런 토론이 잘 됐을 때 느껴지는 기본적인 감정은 되게 즐거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관용하는 시간을 안 두고 정해진 의견이 극한 대립하는 기에 딱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하기 전에 생각만 둘째 언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정했던 컨셉도 그 3분 요약의 대척점에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쟁점을 다루지만 그 쟁점에 대해서 저만 하더라도 의견을 정하기까지 되게 깊이 생각하고 온갖 사람들 얘기를 다 찾아보거든요. 네. 그리고서 난 이렇게 생각해를 정하는데 생각을 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온라인에서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2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채널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저희가 만드는 이 토론의 즐거움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바라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공유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진짜 제일 좋겠죠. 네. 말씀 받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이준석이 전장현과 싸움을 붙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의 주제와 그 어떤 비평의 대상을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준석이 싸움을 붙고 싶어 했던 부분은 전장현의 시위가
적절하냐 아니냐 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 원했던 싸움인 거고, 그 민주사회에서 적절한 시위와 어떤 집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민적 합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와야지 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토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토론하는 방식을 보면 이 합의를 그냥 다 뭉개놓고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은 다수한테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너네가 하는 시위는 잘못됐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장현의 시위가 진짜 적절한지 아닌지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최소한의 그 어떤 소수자의 단체 행동에 대한 시민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일단 들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조차 사람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전장현 시위가 좋다 나쁘냐를 바로 의제로 꺼내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또 앞에 어떤 토론이 필요하냐면 이준석이 이 이슈를 정치 의제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또 별도의 토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 어떤 토론의 장들이 막 뭉쳐서 한 군데서 논의가 되니까 이게 다 엉망이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주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상대방의 논의의 주장에 전제를 계속 묻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말씀무강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우리 토론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방식처럼 토론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찬과 반의 방식,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막 충돌시키고 하는 방식의 토론은 앞으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이 정치적 지향이나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세부적으로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말의 지평, 그리고 이제 여론의 지평, 의견의 지평이라는 게 상당히 좁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의 의견은 이 정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의견은 이 정도에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의견을 자리를 놓으면 그 자리가 어찌됐든 그 TV 프로그램 내에 있는 토론의 그 의견의 지평 안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공중파 방송들의 대부분의 토론이 대단히 좁은 영역에서의 얘기로 의견의 지평을 한정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저희는 좀 더 와이드하게, 더 넓게 의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당신들이 지금 정말 독특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든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은 이런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첫 문을 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토대로서의 어떤 장으로 토론의 즐거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